옛날 옛적 아차산 자락 아래 황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황골의 주인이라 불리는 황부자가 살고 있었지요. 어찌 마을의 주인이 있냐 묻는다면 사실 진짜 주인은 아니고 황부자가 마을 대부분의 땅을 가지고 있던 터라 그리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부자, 땅만 많은 게 아니라 욕심도 많았으니 예쁜 거라면 뭐든 가져야 직성이 풀렸지요. 비단처럼 반짝이는 보석과 나전 칠기장.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예쁜 여자였습니다. 하여 남편이 있는 여인부터 제 자식벌 되는 어린 처녀까지 황골에서 미모 좀 폈다 하면 죄다 첩으로 삼기 일쑤였지요. 이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황부자를 싫어했지만 누가 주인을 이기겠어요? 그저 뒤에서 조용히 욕이나 할 뿐이었습니다. 됐어. 됐어.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황부자는 똥보다는 조금 더 무섭긴 하지만은. 그러던 어느 날 황골마을 어귀에 처음 보는 이가 나타났습니다. 장삼을 입고 삿갓을 깊이 눌러쓴 젊은 여승이었지요. 황골 뒤 아차산의 범골사에서 불공을 위해 왔다는 스님. 그런데 특별할 것 없는 스님의 등장에 마을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스님의 미모가 말도 안 되게 뛰어났기 때문이었지요. 한편 마을 상황을 전혀 모르는 스님은 시주를 받기 위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양에 올릴 시주를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안 돼요. 우리 집은 쌀이 다 떨어져 가지고. 안녕하신지요? 시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어쩐다. 방금 쌀이 다 떨어졌는데. 그런데 무슨 일인지 마을 사람들은 그 누구도 스님에게 시주를 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밥도 먹지 못한 채 이 집 저 집을 떠돌던 여승은 황골 내 유일한 기와집에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주 좀 부탁드려도 될지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스님 아니십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그 집의 주인은 바로 황부자였지요. 며칠 전 황부자는 마을에 예쁜 여승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스님인데 미인이라고. 여지껏 한 번도 품어본 적 없는 신기한 미인의 등장에 황부자는 그 어떤 때보다도 구미가 당겼지요. 이에 그는 곧장 수화를 내어 마을 사람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봐 너희들, 저 뒷산 스님이 찾아와도 절대 시주하지 마. 배고픔에 지쳐서 제 발로 우리 집에 찾아오게 만들 거니까. 마침내 소원하던 여승을 집에 들인 황부자. 그는 그녀를 데리고 곧장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곤 찹쌀밥에 도토리묵, 심지어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고깃찜까지 차린 진수성찬을 가져왔지요. 스님, 어서 드시지요. 임금님도 못 드신다는 귀한 재료로 만든 음식입니다. 그가 여승을 집으로 부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황골에서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그것, 바로 자신의 재력을 뽐내기 위해서였지요. 그 넘치는 재력 앞에선 남편이 있는 여인도 어린 처녀도 모두 껌뻑 죽기 마련이었으니 황부자는 우쭐대며 상다리가 부러질 만한 상을 내보였습니다. 과연 그의 작전이 통한 것인지 여승 또한 상을 빤히 쳐다보았지요. 그런데 돌연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쌀을 받으러 온 것뿐이니 음식은 어르신께서 드시지요. 우리 스님 입맛엔 안 맞는 모양이네. 그렇다면 여기 내 작은 정성입니다. 절에 보탬이 되라고 드리는 것이니 사양 말고 받으시지요. 그러자 황부자는 이번엔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빛나는 금은보화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여승은 이번에도 손을 내저었지요. 제가 있는 곳은 절이 아니라 산중 바위굴입니다. 수리할 절도 없고 보화가 있어도 둘 것도 없으니 넣어 두시지요. 호, 튕긴다 이거지. 그러나 황부자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엔 비단 이부자리에 귀한 자개장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시느라 힘들진 않으십니까? 이걸 가져가시지요. 하지만 여승은 여전히 고요한 목소리로 답했지요.
몸이 편하면 어찌 수행이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저에겐 수행의 일부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오직 쌀 한 바구니 뿐입니다. 시주해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마치 칼과 방패의 싸움. 하지만 칼이 아무리 세게 휘둘러도 방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황부자는 조금 더 강하게 나가기 시작했지요.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왜 그리 고생을 사서 하십니까? 깨달음을 얻어 뭐 하냐고요. 어차피 죽을 텐데. 그러지 말고 살아있을 때만이라도 행복하게 삽시다. 하지만 행복하게 살려면 돈이 필요하겠지. 그런데 마침 그 돈이 나한테 아주 잔뜩 있으니 이거 아주 땡 잡은 거지요. 그리고 나와 함께 지내면 깨달음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알게 될 겁니다. 비곤이라면 느껴보지 못했을 그런 행복도 내가 다 느끼게 해드리지요. 한번 맛보면 다시는 머리를 깎을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그러곤 여승을 향해 슬금슬금 다가가기 시작하니 이를 몰래 엿듣던 황부자 집머슴들은 기가 차서 씩씩댔습니다. 어휴, 하늘은 뭐하나, 저 인간 좀 안 잡아가고. 저놈은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스님한테. 하지만 정작 스님은 웃음을 잃지 않았지요. 아쉽게도 시주하실 생각은 없으신 모양이군요. 어쩔 수 없지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 집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기를. 나무 관세음보살. 그러곤 삿갓을 쓰고 태연히 떠나갔지요. 마침내 방패 앞에 부러져 버린 칼은 속에서 부하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내가 이쯤이면 100이면 100 넘어오던데 저것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네. 심지어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길 바래. 누구 놀리는 거야, 뭐야. 그러더니 이내 부엌에 들어가 무언가 가져오더니 대문 밖으로 나가는 여승을 불러세웠지요. 잠깐. 멈춰 보시오. 시주를 오셨으니 뭐라도 받아가셔야지. 그러더니 여승이 들고 있던 바구니를 낚아채 그 안에 무언가를 던져 넣었습니다. 그가 넣은 것은 다름 아닌 죽은 쥐 3마리였지요. 거참, 일도 안 하고 빌어먹는 중 주제에 뭘 갖다 붙였다 떠들고 앉아있어. 사람이라면 제 힘으로 먹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법인데 남이 농사 지은 쌀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얻어 먹으려 하니 당신은 쌀을 파먹는 쥐새끼와 다를 게 뭐 있겠어. 옛끼. 여기 어젯밤에 잡은 쥐나 줄 테니 어서 가져가시오. 껄껄껄. 황부자는 파한대소하며 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여승이 놀라 울기를 바랬지만 여승은 그 끔찍한 것을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죽은 쥐를 조심히 들어 황부자의 집 앞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조심스럽게 묻어주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그러곤 삿갓을 고쳐 쓰고 조용히 떠났지요. 한편 황골의 동구 밖에는 허름한 오막살이 한 채가 있었습니다. 황부자의 멋들어진 기와집과 대비되는 이 집은 바로 노총각 오다리와 동생 오순이가 살고 있는 집이었지요. 오다리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밭일부터 남의 집머슴살이까지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땀을 흘려도 집안 형편은 눈꽃만큼도 나아지지 않았지요. 그 이유는 바로 황부자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고, 오다리 저 녀석 볼 때마다 불쌍해 죽겠어. 황부자 저 인간이 원래 악덕지주긴 하지만 오다리한테만 유독 심한 거 아니야. 오다리한테는 소장료를 너무 많이 받잖아. 이 사람아, 그 이유야 뻔하지. 그걸 모르나? 왜? 뭔데? 자네 오순이 얼굴 안 봤나? 예쁘잖아. 지난날 일찍 부모를 잃고 겨우 8의 나이에 가장이 된 오다리. 오다리는 겨우 4살 터울이지만 저와 똑같은 처지의 동생 오순이를 위해 기꺼이 아버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모진 비바람을 대신 맞아주고 좋은 것만 보여주며 키웠으니 오순이는 오라버니의 노력 덕에 아리따운 미인으로 성장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미모가 하필 황골에서 피었다는 것이었으니
오순이의 미모는 곧 황부자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황부자는 오순이를 얻기 위해 물량 공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다리가 모든 유혹을 거절하자 이번엔 오다리를 노골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지요. 제 손으로 직접 동생을 보낼 때까지 말도 안 되는 소장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 와중에 오순이가 웬 몹쓸 병에까지 걸리고 말았으니 하루하루 기력을 잃어가는 오순이를 보며 오다리는 오순이를 황부자에게 보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지요. 관세음 보살님,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제가 혹시 오순이를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부디 답을 알려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햇살이 오막살이의 마당을 채우던 날, 오다리는 동생을 데리고 툇마루로 나갔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 좀 쐬니까 어때, 오순아? 그런데 그때였지요. 오라버니, 저기 저 사람 누구야? 오순이가 문밖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구? 아무도 안 보이는데. 저기 안 보여? 저기서 빛이 나는데. 오다리가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니 저 멀리 논두렁 끝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둘러 달려가 보니 그곳엔 지난날 황부자의 집에서 나왔던 여승이 쓰러져 있었지요. 스님. 스님. 정신 차리세요. 오다리는 숨을 헐떡이며 여승을 들쳐 업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곤 방 안에 그녀를 눕히는데 순간 오다리의 마음은 복잡해졌지요. 황부자가 시주를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었는데 안 그래도 황부자가 오다리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는 상황. 그런 와중에 여승에게 시주는커녕 돌보기까지 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다리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지요.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외면할 수는 없지. 오다리는 동생을 주려고 아껴두었던 보리쌀을 꺼내 죽을 끓였습니다. 그러곤 뜨끈한 죽 한 사발을 스님의 입에 떠먹여 주었지요. 그렇게 벌써 열흘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지요. 동생 몫으로 남겨놓은 보리쌀도 한 줌밖에 남지 않은 상황. 오다리는 얼마 없는 쌀독에 흩어져 있는 쌀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에휴, 그래도 사람은 살리고 봐야지. 그러다 결국 쌀을 털어넣어 다시금 죽을 끓였지요. 그러곤 여승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며칠째 누워있던 여승이 말끔한 얼굴로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일어나셨습니까? 몸은 좀 어떠신지? 오다리는 놀라 황급히 스님께 다가갔습니다. 여동생분이 많이 아프신 모양입니다. 예,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를 않더군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아셨는지요? 이에 오다리가 놀라 묻는데 여승은 또다시 물음에 답은 않고 제 말만 했습니다. 그런 동생을 위한 쌀을 제게 주신 거군요. 아닙니다. 동생에게 줄 쌀이 맞긴 했지만 쓰러진 분을 어찌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데 쓰였으니 더 귀한 곳에 쓰인 것이겠지요. 동생도 다 이해할 겁니다. 저를 살려주셨으니 저 또한 은혜의 보답을 해야겠지요. 아차산 범골사로 와 기도를 드리시지요.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면 동생분이 나으실 겁니다. 예. 오다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차산 범골사, 황골 사람들 중 그곳을 모르는 이는 없었습니다. 신령하다고 소문난 도량으로 예부터 이름 높은 스님들이 머물다 간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신성한 곳이라 함부로 올라갔다가 동티가 난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도 전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너무 엄숙한 곳이라. 감히 겁이 난 오다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여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오다리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곤 삿갓을 고쳐 쓰고 유유히 떠나갔지요. 그날 저녁, 겁이 나 망설이던 것과 다르게 오다리는 황급히 아차산 범골사로 떠났습니다. 그가 망설임 없이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동생이 사경을 헤맸기 때문이었지요. 그런 동생을 두고만 볼 수 없던 오다리는 여승이 말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마침내 도착한 범골사. 그런데 신성한 곳이라는 소문과 달리 안에는 관세음 보살상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허름한 곳이었지요. 하지만 오다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간절히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동생을 살려주세요.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시더라도 동생만큼은 살려주세요. 그러나 아무리 애타게 기도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겉바람이 몰아치더니 이내 굴 안으로 눈발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지요. 눈은 서서히 쌓여 오다리를 덮어갔고 그는 차가운 눈 속에서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오순아, 그런데 그 순간 오다리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눈은 차가워야 하지 않나? 왜 이렇게 따뜻하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눈은 차갑기는커녕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고 따뜻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오다리는 눈을 번쩍 떴지요. 헉!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새 해가 떠올라 굴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뭐야, 잠에 들었던 건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빨리 오순이한테 가야 하는데? 놀란 오다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데 그 순간 무언가 그의 머리 위로 투두둑 떨어졌지요. 응. 고개를 들어보니 천장 위 구멍에서 하얀 무언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눈인가? 그런데 그것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눈처럼 새하얀 쌀이었지요. 세상에, 쌀이 떨어지다니. 설마 관세음 보살님이 보내주신 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살님. 놀란 오다리는 보살상을 향해 연거푸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쌀을 한껏 챙겨 황급히 집으로 달려왔지요. 그러곤 쌀을 푹 끓여 오순이의 입에 조심스레 넣어 주었습니다. 오순아, 어서 정신 차려봐. 오라버니, 어서 일어나. 얼른 밥 먹어야지. 그래, 오순아. 해가 따스히 비추는 다음 날 아침, 오다리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곤 기분 좋게 밖으로 나가려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요. 방금 오순이가 나를 부른 건가? 오순이는 지금 병들어 누워있는데. 깜짝 놀란 오다리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는 누군가 상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지요. 누구보다 해맑게 웃고 있는 그 사람. 다름 아닌 제 동생 오순이었습니다. 오순아, 괜찮아. 오라버니, 그동안 걱정 많았지? 나 이제 다 나았어. 어제 오라버니가 뭘 먹여주던 것 같던데 그걸 먹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하나도 안 아파. 정말 고마워, 오라버니. 오순이는 햇빛을 받으며 오라비가 보고 싶어 하던 미소를 지어 주었습니다. 오다리는 그런 오순이를 꼭 안아주었지요. 그러곤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오다리의 오막살이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오다리는 날마다 범골사에서 쌀을 받아와 밥을 지어 먹고 또 그 쌀을 팔아 오순이의 보약을 지어 주었지요. 그리고 오순이의 새 옷도 지어 입혀 주었으니 안쓰럽기 짝이 없던 오다리네의 삶은 점점 윤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소식은 곧 황부자의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지요. 뭐? 오다리네가 갑자기 잘 살게 됐다고. 오순이를 차지하기 위해 오다리를 괴롭히던 황부자에게 이 소식은 그야말로 비보나 다름없었습니다. 분통이 터진 황부자는 당장 오다리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집 오다리네는 과연 소문대로 뗏물 좋아져 있었습니다. 새로 이은 지붕과 섬돌 위에 올려진 예쁜 꽃, 그리고 집안 가득 퍼져 있는 고소한 쌀찌는 냄새까지. 이제껏 본 적 없는 풍족한 모습에 황부자는 화가 나 집안으로 들이닥쳤지요. 그러자 오다리가 깜짝 놀라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저희 집엔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나 황부자는 대꾸도 않고 집안을 둘러보더니 이내 마당 한편에 수북이 쌓여있는 쌀가마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쌀자루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지요. 이 쌀은 대체 어디서 난 거냐? 그것은 범골사 스님께서 주신 겁니다. 범골사. 라며. 그 여승. 그것이 왜? 오다리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범골사에서의 신묘한 일을 쉽게 입에 올릴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자 황부자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여간 중놈들. 이런 좋은 쌀로 배를 채우니까 오동통 살만 찌지. 그런데 이 좋은 쌀을 가지고선 나한테 시주를 안 와. 내 이것들을 그냥. 그러다 이내 오다리를 힐끔 쳐다보며 말했지요. 그런데 말이야. 너, 나한테 줄 게 있지 않나? 예. 줄 것이란. 작년 소장료는 이미 달라는 대로 전부 드렸습니다만. 아니, 그거 말고. 올해 소장료 말일세. 어차피 올해도 농사를 지을 테니 그 값은 이 쌀로 미리 가져가야겠구먼. 예. 아니, 아직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벌써 소장료라뇨. 이놈아. 농사를 지었든 안 지었든 어차피 소장료는 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가져가겠다고. 시끄럽고 빨리 쌀이나 옮겨. 뭐해? 안 움직여. 아직 짓지도 않은 농사의 값을 미리 가져간다니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황부자의 고집을 누가 이길 수 있나요? 오다리는 그저 헛간으로 가지게를 꺼내왔지요. 됐다. 괜히 오순이를 걸고 넘어지기 전에 빨리 쌀을 줘버리고 끝내버리자.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묵묵히 쌀가마를 지고 황부자의 집에 옮겨주었습니다. 한편 오다리에게서 쌀을 뺏어온 황부자는 행복했습니다. 헤으, 내가 달라는데 안 줄 재간이 있나? 내가 이 마을 주인인데 모지가 나랑 적지고 배겼. 그러곤 의기양양이할 오다리를 구경하고자 몰래 그의 집에 찾아갔지요. 그런데 오다리의 집에선 예상 밖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라버니, 이걸 어떻게? 생선이 다 타버렸어. 괜찮아. 이건 내가 먹을게. 너는 가서 다른 생선 하나 더 구워. 고소한 쌀밥 냄새와 노릇노릇 구운 생선 냄새. 오다리의 집은 오히려 전보다 더 풍성해 보였습니다. 그런 광경을 본 황부자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내가 분명히 쌀을 뺏어 갔는데 어찌 저리 여유롭지? 이에 씩씩대며 안으로 들어가 보니 마당 한편에 수북이 놓인 쌀가마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황부자는 크게 소리쳤지요. 이놈아! 이 쌀은 또 뭐냐? 내가 분명 쌀을 전부 다 달라고 했었는데 감히 쌀을 빼돌린 게야. 아닙니다. 그때 가지고 있던 쌀은 전부 어르신께 드렸어요. 그럼 이 쌀은 뭔데? 이건 범골사에서 새로 가져온 겁니다. 범골사. 거긴 그냥 조그만 바위굴이잖아. 거기서 무슨 쌀이 이렇게 줄줄이 나와? 오다리는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오다리를 본 황부자는 생각했지요. 그런 곳에 쌀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고. 말도 안 돼. 더군다나 저렇게 말도 못하고 있는 걸 보니 분명 뒷구멍으로 쌀을 빼돌리고 있는 게 분명해. 곰곰이 생각하던 황부자는 이번엔 쌀을 뺏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는 집으로 향하며 중얼댔지요. 너, 내가 지켜보고 있어. 조심해. 그날 밤 황부자는 조용히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평소 밤이 되면 산의 진미 가득한 술상에 여인들을 불러 질펀하게 놀기만 하던 황부자.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날은 헉헉대며 산을 올라갔지요. 오다리 이놈. 그놈이 뭘 숨겨놓고 있는지 봐야 속이 풀리지.
황부자가 산을 오른 이유는 다름 아닌 아차산 범골사로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다리가 쌀을 가져온다는 범골사, 그곳에 뭔가 숨겨져 있을 거라 확신한 황부자는 눈에 불을 켜고 발을 움직였지요. 그렇게 도착한 범골사, 하지만 허름한 굴 안에는 녹슨 관세음보살상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설마 오다리 이놈, 다른 데서 쌀을 가져와 놓고 거짓말을 친 건가? 속았다 싶던 황부자는 씩씩대며 산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인기척이 들려왔지요. 그는 다름 아닌 지게를 메고 나타난 오다리였습니다. 황부자는 깜짝 놀라 수풀 속으로 황급히 몸을 숨겼지요. 그러곤 오다리를 지켜보는데 그는 범골사 안으로 들어가더니 관세음보살상 앞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늦은 밤에 여길 나타나다니, 역시 여기 어딘가에 쌀을 숨겨놓은 게 분명해. 그러곤 그가 쌀을 꺼내기만을 기대하며 지켜보는데 아무리 기다려보아도 오다리는 쌀을 꺼내기는커녕 묵묵히 기도만 드리고 있었지요. 아이고, 다리 저려 죽겠구먼. 저놈은 쌀은 안 꺼내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네? 야, 이놈아. 헛짓거리 그만하고 빨리 쌀이나 꺼내.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없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오다리의 머리 위로 천장에서 쌀이 쏟아졌습니다. 새색시의 속쌀보다도 곱고 하얀 쌀, 눈도 솜도 아닌 진짜 쌀이 천장에서 우수수 쏟아지고 있었지요. 오다리는 익숙하다는 듯 두루마기에 쌀을 모으더니 지게에 싣고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광경에 황부자는 깜짝 놀랐지요. 세상에, 저게 뭐야? 천장에서 쌀이 쏟아진다니.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야. 저 쌀을 내가 가지면 황골은 무슨, 이 조선 팔도에서 최고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 땅은 전부 내 거야, 내 거. 다음 날 새벽, 황부자는 누구보다 먼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집안이 어두운 틈을 타고짝 머슴 하나를 불렀지요. 어르신,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아, 개똥아. 얼른 가서 짐꾼들을 좀 모아오너라. 그리고 그놈들을 데리고 범골사로 오거라. 나는 먼저 가 있을 테니 너희들은 점심때쯤 오면 된다. 아이고 어르신, 갑자기 범골사는 왜? 거기는 동티 난다는 소문이 있는 곳인데. 동티는 무슨 노다지가 있는 곳이다. 이놈아. 예, 아니, 그보다 거기 뭐가 있다고 짐꾼들까지 부른대요. 거기 아무것도 없을 텐데. 시끄럽고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그리고 생각해보니 밥값 주기 아깝다. 그냥 점심은 알아서들 먹고 나서 천천히 오라고 해라. 그러더니 황부자는 창고에서 지게를 꺼냈습니다. 그러곤 신나는 발걸음으로 범골사로 향했지요. 한참을 걸어 마침내 도착한 범골사, 황부자는 안으로 들어가 관세음보살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곤 천장을 쳐다보니 그곳엔 조그마한 구멍이 뚫려 있었지요. 이런 평범한 구멍에서 쌀이 떨어질 줄이야. 구멍아, 나도 좀 잘 부탁한다. 황부자는 싱글벙글 웃으며 구멍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곤 오다리가 했던 대로 관세음보살상에 기도를 드렸지요. 관세음 보살님, 제게 쌀을 넉넉히 주시옵소서. 그런데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구멍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어제도 보니까 쌀이 조금밖에 안 떨어지던데. 그걸 언제 모으고 앉았어? 구멍이 크면 더 많이 쏟아지지 않을까? 쌀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싶었던 황부자는 구멍을 넓힐 만한 것이 있나 싶어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관세음보살상 옆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망치와 정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보살님. 제 소원을 들어주시는 겁니까? 제가 잘 쓰겠습니다. 이를 집어든 황부자는 숨도 고르지 않고 바위를 두드리기 시작했지요. 황부자는 한참 동안이나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망치 소리는 마치 종소리처럼 산골짜기로 퍼져나갔고 구멍은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반나절을 두드린 끝에 마침내 굴 천장에는 큼직한 구멍 하나가 뚫렸습니다. 입구를 막고 있는 바위 덩어리 하나만 없애면 구멍이 훤히 뚫릴 것임이 분명했지요. 이에 신이 난 황부자는 더욱더 세게 망치를 두들겼습니다. 쌀이 내 코앞이다. 더 빨리. 그렇게 몇십 번, 몇백 번을 두들기자 잠시 후 바위 덩어리가 드디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드디어 떨어졌구나. 그런데 기쁨도 잠시, 갑자기 구멍에서 웬 하얀 물줄기가 쏟아져 황부자를 덮쳤지요. 아니, 이게 뭐야? 황부자가 깜짝 놀라 물을 닦아내는데 물에선 고소한 향기가 올라왔습니다. 그 물은 다름 아닌 쌀뜨물이었습니다. 세상에. 쌀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으면 쌀물이 이렇게나 많이 쏟아진다냐. 쌀아, 얼른 나오렴. 이 아비가 이리 기다리고 있단다. 황부자는 고개를 젖히고 두 팔을 벌린 채 구멍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멍 안에서 엄청난 소리가 나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쌀이 쏟아져 나오려나 보다. 어서 오련, 어서. 그런데 그 순간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와 함께 구멍 안에서 검은 물결이 쏟아져 황부자를 덮쳤습니다. 으아. 이게 뭐야? 그것은 다름 아닌 수백 마리의 쥐떼였지요. 쥐떼는 고소한 쌀 냄새를 솔솔 풍기는 황부자를 물어뜯었습니다. 으아. 너, 이거 안 놔. 놓으라고. 황부자가 미친 듯이 손을 휘저었지만 쥐들은 황부자를 물고 놓지 않았지요. 살려줘. 누가 좀 도와달라고. 이에 그는 황급히 굴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러곤 도움을 청하려 마을을 향하는데 순간 발을 헛디뎌 산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으아. 며칠 후 마을에선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바로 황골의 주인이라 불리던 황부자의 장례식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별명과 달리 장례식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제사상이 부러지게 음식이 차려졌지만 조문객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마을 한켠에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서방님, 아이고 내 새끼. 황부자가 세상을 떠나자 그간 황부자가 데려갔던 여인들은 모두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황부자의 장례식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모두 잔치에 몰려들었지요. 살다 보니 참 별일이 다 있네? 그러게, 아차산 범골사를 왜 그 때문에 동티 난 거라니까. 그런데 있지, 자네 그거 알아. 황부자 말이야, 사실 살 수도 있었대. 으이, 그게 뭔 말이야? 어떻게? 내가 황부자네 의원한테 들었는데 말이야, 산에서 떨어진 황부자를 그 집머슴이 발견했잖아. 그런데 그 머슴이 조금만 더 빨리 발견했으면 황부자가 살았을 수도 있을 거라 하더라고. 그런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원래 그 머슴이 더 빨리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황부자가 일꾼들 점심값 주기 싫어서 늦게 오라고 시켰다는 거야. 그 탓에 발견이 늦어져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거지. 거참, 가는 것도 자기답게 떠났구먼 그래. 이게 다 인과응보 아니겠어. 결국 뿌린 대로 거두고 떠났네. 그려. 그렇게 잔치는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 황부자의 장례식에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오달이었지요. 잘 가십시오, 어르신. 오다리는 황부자의 소식을 듣고 난 후 그가 범골사의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일까 오다리는 마음이 무거웠지요. 어르신은 분명 내 뒤를 밟다 그리 되신 거겠지. 내가 범골사에 대해 제대로 얘기해드렸다면 그리 허망하게 떠나지는 않으셨을 텐데. 오다리는 자신 때문에 황부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에 다시는 범골사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보다 더 살림이 핀 것은 물론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요. 오다리는 그동안 모아놓은 쌀을 팔아 황부자의 땅을 모조리 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람들에게 빌려주며 소작료를 적게 받았으니 덕분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지요. 그런데 기쁜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그는 이웃 마을 성실하기로 소문난 총각에게 오순이를 시집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라버니, 내가 이리 살게 된 것은 모두 오라버니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그렇게 이제는 행복한 일만 남은 것 같은 오다리의 삶. 하지만 예상외로 오다리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풍족하고 제 동생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혼자 남은 그는 너무도 외로웠으니까요. 이에 마당에 홀로 앉아 멍하니 집 밖을 바라보는데 그때 저 멀리 무언가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논두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웬 여인이었지요. 살려주세요. 놀란 오다리는 황급히 달려가 여인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러곤 얼굴을 마주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녀는 지난날 그가 구해주었던 여승과 똑 닮아 있었지요. 세상에, 당신은 예. 저를 아십니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 뒤 오다리는 혼인을 올렸습니다. 바로 자신이 구해주었던 그 여인과 말이지요. 마침내 제 인생의 짝을 찾은 오다리는 이 모든 것이 범골사의 은혜 덕분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그는 부인과 함께 범골사에 찾아가 감사 기도를 드렸지요. 이게 다 관세음 보살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를 마친 오다리는 부인의 손을 잡고 굴을 나섰습니다. 부인, 날이 춥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예, 서방님. 날이 추우니 제가 국수라도 말아드릴게요. 가서 뜨뜻하게 몸 녹여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떠나는 오다리 부부. 그들의 등 뒤로 녹슨 관세음 보살상이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보살상은 지난날의 여승과 어딘가 닮아 있었지요. 관세음 보살상은 한참이나 오다리 부부를 바라보다 이내 환한 미소를 지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다리는 옛날 옛적 아차산 자락 아래 황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황골의 주인이라 불리는 황부자가 살고 있었지요. 어찌 마을의 주인이 있냐 묻는다면 사실 진짜 주인은 아니고 황부자가 마을 대부분의 땅을 가지고 있던 터라 그리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부자, 땅만 많은 게 아니라 욕심도 많았으니 예쁜 거라면 뭐든 가져야 직성이 풀렸지요. 비단처럼 반짝이는 보석과 나전 칠기장.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예쁜 여자였습니다. 하여 남편이 있는 여인부터 제 자식벌 되는 어린 처녀까지 황골에서 미모 좀 폈다 하면 죄다 첩으로 삼기 일쑤였지요. 이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황부자를 싫어했지만 누가 주인을 이기겠어요? 그저 뒤에서 조용히 욕이나 할 뿐이었습니다. 됐어. 됐어.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황부자는 똥보다는 조금 더 무섭긴 하지만은. 그러던 어느 날 황골마을 어귀에 처음 보는 이가 나타났습니다. 장삼을 입고 삿갓을 깊이 눌러쓴 젊은 여승이었지요. 황골 뒤 아차산의 범골사에서 불공을 위해 왔다는 스님. 그런데 특별할 것 없는 스님의 등장에 마을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스님의 미모가 말도 안 되게 뛰어났기 때문이었지요. 한편 마을 상황을 전혀 모르는 스님은 시주를 받기 위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양에 올릴 시주를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안 돼요. 우리 집은 쌀이 다 떨어져 가지고. 안녕하신지요? 시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어쩐다. 방금 쌀이 다 떨어졌는데. 그런데 무슨 일인지 마을 사람들은 그 누구도 스님에게 시주를 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밥도 먹지 못한 채 이 집 저 집을 떠돌던 여승은 황골 내 유일한 기와집에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주 좀 부탁드려도 될지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스님 아니십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그 집의 주인은 바로 황부자였지요. 며칠 전 황부자는 마을에 예쁜 여승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스님인데 미인이라고. 여지껏 한 번도 품어본 적 없는 신기한 미인의 등장에 황부자는 그 어떤 때보다도 구미가 당겼지요. 이에 그는 곧장 수하를 내어 마을 사람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봐 너희들, 저 뒷산 스님이 찾아와도 절대 시주하지 마. 배고픔에 지쳐서 제 발로 우리 집에 찾아오게 만들 거니까. 마침내 소원하던 여승을 집에 들인 황부자. 그는 그녀를 데리고 곧장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곤 찹쌀밥에 도토리묵, 심지어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고깃찜까지 차린 진수성찬을 가져왔지요. 스님, 어서 드시지요. 임금님도 못 드신다는 귀한 재료로 만든 음식입니다. 그가 여승을 집으로 부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황골에서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그것, 바로 자신의 재력을 뽐내기 위해서였지요. 그 넘치는 재력 앞에선 남편이 있는 여인도 어린 처녀도 모두 껌뻑 죽기 마련이었으니 황부자는 우쭐대며 상다리가 부러질 만한 상을 내보였습니다. 과연 그의 작전이 통한 것인지 여승 또한 상을 빤히 쳐다보았지요. 그런데 돌연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쌀을 받으러 온 것뿐이니 음식은 어르신께서 드시지요. 우리 스님 입맛엔 안 맞는 모양이네. 그렇다면 여기 내 작은 정성입니다. 절에 보탬이 되라고 드리는 것이니 사양 말고 받으시지요. 그러자 황부자는 이번엔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빛나는 금은보화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여승은 이번에도 손을 내저었지요. 제가 있는 곳은 절이 아니라 산중 바위굴입니다. 수리할 절도 없고 보화가 있어도 둘 것도 없으니 넣어 두시지요. 호, 튕긴다 이거지. 그러나 황부자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엔 비단 이부자리에 귀한 자개장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시느라 힘들진 않으십니까? 이걸 가져가시지요. 하지만 여승은 여전히 고요한 목소리로 답했지요. 몸이 편하면 어찌 수행이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저에겐 수행의 일부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오직 쌀 한 바구니뿐입니다. 시주해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마치 칼과 방패의 싸움. 하지만 칼이 아무리 세게 휘둘러도 방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황부자는 조금 더 강하게 나가기 시작했지요.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왜 그리 고생을 사서 하십니까? 깨달음을 얻어 뭐 하냐고요. 어차피 죽을 텐데. 그러지 말고 살아있을 때만이라도 행복하게 삽시다. 하지만 행복하게 살려면 돈이 필요하겠지. 그런데 마침 그 돈이 나한테 아주 잔뜩 있으니 이거 아주 땡 잡은 거지요. 그리고 나와 함께 지내면 깨달음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알게 될 겁니다. 비군이라면 느껴보지 못했을 그런 행복도 내가 다 느끼게 해드리지요. 한번 맛보면 다시는 머리를 깎을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그러곤 여승을 향해 슬금슬금 다가가기 시작하니 이를 몰래 엿듣던 황부자 집머슴들은 기가 차서 씩씩댔습니다. 어휴, 하늘은 뭐하나, 저 인간 좀 안 잡아가고. 저놈은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스님한테. 하지만 정작 스님은 웃음을 잃지 않았지요. 아쉽게도 시주하실 생각은 없으신 모양이군요. 어쩔 수 없지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 집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기를. 나무 관세음보살. 그러곤 삿갓을 쓰고 태연히 떠나갔지요. 마침내 방패 앞에 부러져 버린 칼은 속에서 부하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내가 이쯤이면 100이면 100 넘어오던데 저것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네. 심지어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길 바래. 누구 놀리는 거야, 뭐야.
그러더니 이내 부엌에 들어가 무언가 가져오더니 대문 밖으로 나가는 여승을 불러 세웠지요. 잠깐. 멈춰 보시오. 시주를 오셨으니 뭐라도 받아가셔야지. 그러더니 여승이 들고 있던 바구니를 낚아채 그 안에 무언가를 던져 넣었습니다. 그가 넣은 것은 다름 아닌 죽은 쥐 3마리였지요. 거참, 일도 안 하고 빌어먹는 중 주제에 뭘 갖다 붙였다 떠들고 앉아있어. 사람이라면 제 힘으로 먹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법인데 남이 농사 지은 쌀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얻어 먹으려 하니 당신은 쌀을 파먹는 쥐새끼와 다를 게 뭐 있겠어. 옛끼. 여기 어젯밤에 잡은 쥐나 줄 테니 어서 가져가시오. 껄껄껄. 황부자는 파한대소하며 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여승이 놀라 울기를 바랬지만 여승은 그 끔찍한 것을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죽은 쥐를 조심히 들어 황부자의 집 앞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조심스럽게 묻어주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그러곤 삿갓을 고쳐 쓰고 조용히 떠났지요. 한편 황골의 동구 밖에는 허름한 오막살이 한 채가 있었습니다. 황부자의 멋들어진 기와집과 대비되는 이 집은 바로 노총각 오다리와 동생 오순이가 살고 있는 집이었지요. 오다리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밭일부터 남의 집머슴살이까지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땀을 흘려도 집안 형편은 눈꽃만큼도 나아지지 않았지요. 그 이유는 바로 황부자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고, 오다리 저 녀석 볼 때마다 불쌍해 죽겠어. 황부자 저 인간이 원래 악덕지주긴 하지만 오다리한테만 유독 심한 거 아니야. 오다리한테는 소장료를 너무 많이 받잖아. 이 사람아, 그 이유야 뻔하지. 그걸 모르나? 왜? 뭔데? 자네 오순이 얼굴 안 봤나? 예쁘잖아. 지난날 일찍 부모를 잃고 겨우 8의 나이에 가장이 된 오다리. 오다리는 겨우 4살 터울이지만 저와 똑같은 처지의 동생 오순이를 위해 기꺼이 아버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모진 비바람을 대신 맞아주고 좋은 것만 보여주며 키웠으니 오순이는 오라버니의 노력 덕에 아리따운 미인으로 성장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미모가 하필 황골에서 피었다는 것이었으니 오순이의 미모는 곧 황부자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황부자는 오순이를 얻기 위해 물량 공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다리가 모든 유혹을 거절하자 이번엔 오다리를 노골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지요. 제 손으로 직접 동생을 보낼 때까지 말도 안 되는 소장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 와중에 오순이가 웬 몹쓸 병에까지 걸리고 말았으니 하루하루 기력을 잃어가는 오순이를 보며 오다리는 오순이를 황부자에게 보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지요. 관세음 보살님,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제가 혹시 오순이를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부디 답을 알려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햇살이 오막살이의 마당을 채우던 날, 오다리는 동생을 데리고 툇마루로 나갔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 좀 쐬니까 어때, 오순아? 그런데 그때였지요. 오라버니, 저기 저 사람 누구야? 오순이가 문밖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구? 아무도 안 보이는데. 저기 안 보여? 저기서 빛이 나는데. 오다리가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니 저 멀리 논두렁 끝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둘러 달려가 보니 그곳엔 지난날 황부자의 집에서 나왔던 여승이 쓰러져 있었지요. 스님. 정신 차리세요. 오다리는 숨을 헐떡이며 여승을 들쳐 업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곤 방 안에 그녀를 눕히는데 순간 오다리의 마음은 복잡해졌지요. 황부자가 시주를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었는데 안 그래도 황부자가 오다리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고 있는 상황. 그런 와중에 여승에게 시주는커녕 돌보기까지 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다리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지요.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외면할 수는 없지.
오다리는 동생을 주려고 아껴두었던 보리쌀을 꺼내 죽을 끓였습니다. 그러곤 뜨끈한 죽 한 사발을 스님의 입에 떠먹여 주었지요. 그렇게 벌써 열흘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지요. 동생 몫으로 남겨놓은 보리쌀도 한 줌밖에 남지 않은 상황. 오다리는 얼마 없는 쌀독에 흩어져 있는 쌀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에휴, 그래도 사람은 살리고 봐야지. 그러다 결국 쌀을 털어넣어 다시금 죽을 끓였지요. 그러곤 여승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며칠째 누워있던 여승이 말끔한 얼굴로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일어나셨습니까? 몸은 좀 어떠신지? 오다리는 놀라 황급히 스님께 다가갔습니다. 여동생분이 많이 아프신 모양입니다. 예,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를 않더군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아셨는지요? 이에 오다리가 놀라 묻는데 여승은 또다시 물음에 답은 않고 제 말만 했습니다. 그런 동생을 위한 쌀을 제게 주신 거군요. 아닙니다. 동생에게 줄 쌀이 맞긴 했지만 쓰러진 분을 어찌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데 쓰였으니 더 귀한 곳에 쓰인 것이겠지요. 동생도 다 이해할 겁니다. 저를 살려주셨으니 저 또한 은혜에 보답을 해야겠지요. 아차산 범골사로 와 기도를 드리시지요.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면 동생분이 나으실 겁니다. 예. 오다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차산 범골사, 황골 사람들 중 그곳을 모르는 이는 없었습니다. 신령하다고 소문난 도량으로 예부터 이름 높은 스님들이 머물다 간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신성한 곳이라 함부로 올라갔다가 동티가 난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도 전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너무 엄숙한 곳이라. 감히 겁이 난 오다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여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오다리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곤 삿갓을 고쳐 쓰고 유유히 떠나갔지요. 그날 저녁, 겁이 나 망설이던 것과 다르게 오다리는 황급히 아차산 범골사로 떠났습니다. 그가 망설임 없이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동생이 사경을 헤맸기 때문이었지요. 그런 동생을 두고만 볼 수 없던 오다리는 여승이 말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마침내 도착한 범골사. 그런데 신성한 곳이라는 소문과 달리 안에는 관세음 보살상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허름한 곳이었지요. 하지만 오다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간절히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동생을 살려주세요.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시더라도 동생만큼은 살려주세요. 그러나 아무리 애타게 기도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겉바람이 몰아치더니 이내 굴 안으로 눈발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지요. 눈은 서서히 쌓여 오다리를 덮어갔고 그는 차가운 눈 속에서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오순아. 그런데 그 순간 오다리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눈은 차가워야 하지 않나? 왜 이렇게 따뜻하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눈은 차갑기는커녕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고 따뜻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오다리는 눈을 번쩍 떴지요. 헉!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새 해가 떠올라 굴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뭐야, 잠에 들었던 건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빨리 오순이한테 가야 하는데? 놀란 오다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데 그 순간 무언가 그의 머리 위로 투두둑 떨어졌지요. 응. 고개를 들어보니 천장 위 구멍에서 하얀 무언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눈인가? 그런데 그것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눈처럼 새하얀 쌀이었지요. 세상에, 쌀이 떨어지다니. 설마 관세음 보살님이 보내주신 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살님. 놀란 오다리는 보살상을 향해 연거푸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쌀을 한껏 챙겨 황급히 집으로 달려왔지요. 그러곤 쌀을 푹 끓여 오순이의 입에 조심스레 넣어 주었습니다. 오순아, 어서 정신 차려봐 것. 오라버니, 어서 일어나. 얼른 밥 먹어야지. 그래, 오순아. 해가 따스히 비추는 다음 날 아침, 오다리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곤 기분 좋게 밖으로 나가려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요. 방금 오순이가 나를 부른 건가? 오순이는 지금 병들어 누워 있는데. 깜짝 놀란 오다리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는 누군가 상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지요. 누구보다 해맑게 웃고 있는 그 사람. 다름 아닌 제 동생 오순이었습니다. 오순아, 괜찮아. 오라버니, 그동안 걱정 많았지? 나 이제 다 나았어. 어제 오라버니가 뭘 먹여주던 것 같던데 그걸 먹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하나도 안 아파. 정말 고마워, 오라버니. 오순이는 햇빛을 받으며 오라비가 보고 싶어 하던 미소를 지어 주었습니다. 오다리는 그런 오순이를 꼭 안아주었지요. 그러곤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오다리의 오막살이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오다리는 날마다 범골사에서 쌀을 받아와 밥을 지어 먹고 또 그 쌀을 팔아 오순이의 보약을 지어 주었지요. 그리고 오순이의 새 옷도 지어 입혀 주었으니 안쓰럽기 짝이 없던 오다리네의 삶은 점점 윤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소식은 곧 황부자의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지요. 뭐? 오다리네가 갑자기 잘 살게 됐다고. 오순이를 차지하기 위해 오다리를 괴롭히던 황부자에게 이 소식은 그야말로 비보나 다름없었습니다. 분통이 터진 황부자는 당장 오다리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집 오다리네는 과연 소문대로 뗏물 좋아져 있었습니다. 새로 이은 지붕과 섬돌 위에 올려진 예쁜 꽃, 그리고 집안 가득 퍼져 있는 고소한 쌀찌는 냄새까지. 이제껏 본 적 없는 풍족한 모습에 황부자는 화가 나 집안으로 들이닥쳤지요. 그러자 오다리가 깜짝 놀라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저희 집엔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나 황부자는 대꾸도 않고 집안을 둘러보더니 이내 마당 한편에 수북이 쌓여있는 쌀가마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쌀자루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지요. 이 쌀은 대체 어디서 난 거냐? 그것은 범골사 스님께서 주신 겁니다. 범골사. 라면. 그 여승. 그것이 왜? 오다리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범골사에서의 신묘한 일을 쉽게 입에 올릴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자 황부자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여간 중놈들. 이런 좋은 쌀로 배를 채우니까 오동통 살만 찌지. 그런데 이 좋은 쌀을 가지고선 나한테 시주를 안 와. 내 이것들을 그냥. 그러다 이내 오다리를 힐끔 쳐다보며 말했지요. 그런데 말이야. 너, 나한테 줄 게 있지 않나? 예. 줄 것이란. 작년 소장료는 이미 달라는 대로 전부 드렸습니다만. 아니, 그거 말고. 올해 소장료 말일세. 어차피 올해도 농사를 지을 테니 그 값은 이 쌀로 미리 가져가야겠구먼. 예. 아니, 아직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벌써 소장료라뇨. 이놈아. 농사를 지었든 안 지었든 어차피 소장료는 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가져가겠다고. 시끄럽고 빨리 쌀이나 옮겨. 뭐해? 안 움직여. 아직 짓지도 않은 농사의 값을 미리 가져간다니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황부자의 고집을 누가 이길 수 있나요? 오다리는 그저 헛간으로 지게를 꺼내왔지요. 됐다. 괜히 오순이를 걸고 넘어지기 전에 빨리 쌀을 줘버리고 끝내버리자.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묵묵히 쌀가마를 지고 황부자의 집에 옮겨주었습니다. 한편 오다리에게서 쌀을 뺏어온 황부자